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년도 3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초코파이 특강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쉽게도 서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그런 이 정감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기능사 3회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초코파이 특강 총 제가 224문제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바로 직전에 나왔던 출제 문제들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것만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선별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이 적중 확률이 높은 문제를 모은 문제집이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문제들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는데 지금 여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설도 있고 답도 있으니까요. 혹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해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문제집의 풀이 특성상 아주 깊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이 너무 길게 유도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조금 빼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해설을 보시고 좀 시간이 되실 때 문제를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초코파이 특강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몇 문제라고 했죠? 224문제라고 했죠. 문제가 총 이렇게 뭐 1, 2, 3, 4 지금부터 쭉쭉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제가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건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1, 2, 3, 4 문제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문제집에다가 3가지 종류로 체크를 하십시오. 제가 정규반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이제 그만 봐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X를 이렇게 딱 치십시오. 이 2번 다시 보지 않아도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야, 이 문제는 좀 아리송한데 이거 좀 힌트 봐야 알겠는데 답 보니까 이거는 뭔지 알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빗금을 쳐두십시오. 자, 그리고 야, 이거 문제는 너무 수학적으로 너무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물음표를 이렇게 쳐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번부터 쭉 224번째, 224번까지 가게 되면은 아마 빗금 친 것, 아리송한 것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문제지를 볼 때에는 두 번째 볼 때는 이 X 쳐 있는 건 볼 필요가 없죠. 또 물음표 있는 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음표 보는 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우리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빗금 쳐 있는 것들을 두 번째 볼 때 이거 이제 보니까 딱 알겠네. 효균, 이거 대입하게 되니까 우리가 파형률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네. 고대효, 파고율 맞아, 이거였었지라고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들은 이렇게 X를 쳐가십시오. 자, 그래도 잘 안 되는 것들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2번, 3번째 보면서 이제 빗금 쳐 있는 것들을 X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이 초코파이를 듣는 목적입니다. 만약에 다 X를 쳤다면 이제는 그때 한번 물음표 있는 것들을 도전해 볼 차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뭐야 이거 확실하게 나 짚고 넘어갈래. 나 이거 수학책 꺼내가지고 이거 이 항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탁탁탁탁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께서 X, 빗금, 물음표 3개 중에 하나를 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 문제집의 내용은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번개 배송에 전기기능사 필기에 여러분께서 PDF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산에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1번, 한 개 전자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이 전자 한 개의 질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끝에 마이너스 31제곱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제곱.
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제들은 여러분께서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또 특히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1 일렉트론 볼트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줄입니다. 3번, 10볼트의 전위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죠. 2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답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번에서는 10볼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10볼트는 우리가 1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곱하기 10만큼을 해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이게 3번의 답이 되는 건데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비선형 소자는 무엇인가? 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 만약에 여기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게 되는데 전압을 올릴수록 전류가 커진다. 점점 증가하는 비례 관계죠. 또 아니다 하는 거 이렇게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반비례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선형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형 관계가 아닌 것은 3번 다이오드입니다. 저항, 인덕턴스,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는 모두 다 선형 소자입니다. 5번 도체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통하는 그 고유한 물체의 1번 성분, 이거는 영향을 주죠. 2번 길이 영향을 줍니다. 길이가 길수록 당연히 저항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번째, 도체의 단면적도 영향을 줍니다.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3번 모양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인지보다는 그 모양을 통해서 면적이 얼마만큼 형성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6번, 다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가 중첩의 정리, 뭐 그렇게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풀지 않아도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압이 15V와 5V 두 개가 있죠. 그런데 두 개 방향이 어떻게 돼 있나요? 방향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방향을 보시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쳐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15V와 5V가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몇 볼트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두 개의 전위는 총 20V가 되는 겁니다. 20V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인데 이 전압이 20이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을 보니까 저항은 지금 4, 1, 2, 3 되어 있어요. 총 합치게 되니까 몇 옴입니까? 네, 맞아요. 여기 10옴이 되는 거죠. 합치게 되면 이거 몇 볼트가 됩니까? 이제 몇 암페어? 2암페어가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답은 2암페어입니다. 2번이 되죠. 7번,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개 저항 병렬로 하게 되면 합성 저항은요. 합분의 곱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개를 더한 것분에 곱한 것. 어떤 형태입니까?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저항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저항 하나가 이렇게 있는 형태죠. 우리가 위에 있는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저항을 R2라고 하게 되면은 합분의 곱 R1 플러스 R2 분의 곱 R1 곱하기 R2로 놓을 수 있고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8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 연결하였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은 지금 밑에 있는 것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식처럼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무엇 분의 1 플러스 무엇 분의 1 플러스 무엇 분의 1 분의 1 전체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통분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식은 이렇게 도달할 수 있어요. R1, R3 플러스 R1, R2 플러스 R2, R3 분의 세 개를 곱한 것 R1, R2, R3. 자, 이게 바로 세 개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9번, 220V용 50W 전구와 30W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여 220V의 전원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는 제가 밑에 여러분 해설이 있지만 풀지는 않을게요.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풀지 않고도 맞추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여기 50W와 30W가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50W와 30W의 전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더
밝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있을 때. 당연히 50W가 더 밝은 거죠. 와트수가 당연히 클수록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더 밝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220V에 직렬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220V 전원이 있고 여기에 50W 전구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30W 전구를 직렬로 놓게 된다면 이제 그때 누가 더 밝게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을 때는요, 당연히 50W가 더 밝다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두 개의 전구 저항 재보게 되면 30W가 더 전구가 저항이 크게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직렬로 있을 때는요, 30W 전구가 더 밝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외우면 될까요? 어떻게? 아, 더 작은 와트 수가 밝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럼 답을 보게 되면 답은 몇 번? 2번이 딱 답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10번도 바로 답이 나오죠. 그렇죠? 100W랑 200W가 있으니까 어떤 거? 당연히 100W. 답은 몇 번? 2번이 되죠. 밑에처럼 해설처럼 식을 다 푸는 데는 여러분이 쉽진 않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딱 그렇게 직관적으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교롭게도 2006년 이후로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11번 1W세크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1줄이라고 부르게 되죠. 1W가 1초 동안 이동해서 만들어진 그 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1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2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해질을 전달하는 액체로 사용하는 것은 황산입니다. H2SO4. 답은 1번. 13번 납축전지의 양극 재료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극 재료, 이 양극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극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PbO2, 과산화연이라고 해서 PbO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번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출열과 달리 열의 흡수와 발생이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두 금속을 놓고 두 금속에다가 온도 변화를 줬더니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거 뭐죠? 재백 효과죠. 그런데 자, 여기는 전기를 주었더니 온도 변화가 만들어진다. 자, 이것은 무슨 효과입니까? 이건 펠티 효과죠. 위에 있는 게 재백, 밑에 있는 게 펠티 효과. 지금 14번 문제는 여기 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기를 줬을 때 온도 변화가 만들어진다. 답은 펠티 효과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 플러스 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거 정규반 강의할 때도 그냥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구수하다. 구수한다. 구리판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나타나며 그 반대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플러스가 가득한 이 구슬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에 막대를 갖다 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마이너스는 가까이 붙으려고 하고 플러스는 멀어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유도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정전유도 4번입니다. 17번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자, 이쪽에 또 플러스 전하가 하나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4 파이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자, 이거를 Q1 이쪽을 Q2라고 하면 Q1의 Q2의 두 개의 곱에 서로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Q1, Q2에는 곱에 비례한다가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말로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이거는 말로 나왔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롱과 6 곱하기 10 마이너스 5제곱 쿨롱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의 거리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되겠죠. 힘 F는
공기 중, 진공 중에는 이 앞에 있는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9 곱하기 10의 9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하죠.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2m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분의 자 Q1, Q2 값이 얼마냐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 다음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답은 여러분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5.4 단위는 뉴턴이 되죠. 5.4 뉴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힘의 크기는 5.4 뉴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전하가 지금 둘 다 플러스죠. 부호가. 그러니까 서로 어떤 힘? 서로 당길까요? 아니면 밀어낼까요? 서로 같은 거니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5.4N의 반발력이 작용한다. 2번으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19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쿨롱의 전하에서 4m 떨어진 점 P와 2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얼마가 되는가? 이 문제는 혹시 초코파이 특강 그 지난해 차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숫자가 조금씩 변경돼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전하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Q점은 2m 떨어져 있다고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P점은 4m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P점의 전위와 Q점의 전위를 알아야 되겠는데 VP, P점의 전위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9 곱하기 10의 9제곱의 전위는 R제곱이 아니에요. 그냥 R분해입니다. 그래서 미터는 4m가 되고 그 다음에 Q값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거 90V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Q의 값은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제곱에 거리는 2m니까 2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2배니까 180V가 되겠죠. 둘의 전이차는 몇 볼트로 볼 수 있다? 90V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이 2 곱하기 C는 이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다. A점과 B점 사이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CCC가 병렬과 직렬의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병렬부터 해야 되겠죠. 이 C가 두 개 병렬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건 EC가 되겠죠. E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합분의 곱 EC 플러스 EC 분의 곱 EC 곱하기 EC 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4C분의 4C 제곱 되니까 그냥 C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냥 이 합성 정전 용량은 원래의 C값 2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죠. 다음 21번. V는 200V, C1은 10 마이크로페럿, C2는 5 마이크로페럿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이때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는 어떻게 되는가? 자, 21번은 두 개의 콘덴서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10짜리고 하나는 5짜리라고 해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10짜리 10 마이크로페럿 이게 C1이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5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C2가 되는 겁니다. 이때 10 마이크로페럿짜리 축적되는 전하 Q 물어보는 겁니다. Q는 어떻게 되나요? C, V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C 곱하기 V. 그럼 C 곱하기 V 값은 C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인데 전압이 가해진 전압이 얼마냐면은 바로 200V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00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2000 마이크로 쿨롱이죠. 2000 마이크로 쿨롱이 될 수 있겠네요. 답은 얼마입니까? 4번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22번. 유전율의 단위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내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 FM이다. Farad per meter로 대답할 수 있죠. FM이다. FM. 투자율은요. 휴먼에 투자하자. HM.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유전율. 유전율을 뭐라고요? FM이다. Farad per meter. 다음에 투자율. 투자는 어떻게 해요? 헨리 per meter. 내 공부에 우리가 지금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그렇죠? 투자율. 다음 자기 저항.
암페어 턴 퍼 웨버. 우비를 입으면 아트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연관성은 없지만 그냥 외우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꼭 3개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23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 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24번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 variable 콘덴서이기 때문에 바리콘이라고 부르는 1번이 답입니다. 25번 길이가 31.4cm, 단면적 0.25제곱미터, 투자율 100인 철심을 이용하여 자기 회로를 구성하면 자기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5번 문제에서 자기 저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전기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을 전기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를 통과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을 자기 저항이라고 하게 되죠. 이 자기 저항은 마그네틱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에다가 이렇게 M을 붙이게 되고요. 자, 이것은 투자율과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다음에 길이에는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이고 이게 면적 분의 길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힘드시면 안 풀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저 혼자만 푸는 거예요, 일단. 저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자, 진공의 투자율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고요. 그래서 비투자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 특정한 물질은 1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0.25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0.25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길이 보게 되면은 31.4cm잖아요. 그렇죠? 그럼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는 0.314m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되게 중요해요. 계산기로 직접 풀어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갈 때 꼭 계산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독관에게 딱 요청해서 그 연습지 달라고 하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꼭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계산하는 문제 그냥 다 틀릴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 쉬운 것들도 있어요. 쉬운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우리 틀릴 필요가 없죠. 보통 계산하는 문제 한 15문제, 17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고저차, 난이도의 고저차는 있지만 높낮이는 있지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가셔서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은 4번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직접 풀어보십시오. 26번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5000 암페어 턴 퍼 웨버이고 기자력이 5만 암페어 턴이라면 자속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고요.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저항을 무엇으로 나눈 겁니까? 우리가 자기 저항, 기자력을 자기 저항으로 나눈 겁니다. 우리가 전기는 I는 R분의 V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에서는 I는 R분의 V처럼 이 저항분의 기자력으로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RM, 자기 저항은 여기서 5000이었고요. 그렇죠? 기자력은 5만이 되네요. 5,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은 얼마? 10이 남게 되네요. 답은 12번이 답이 되겠죠. 27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강자성체, 제가 이거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저 너무 서운합니다. 진짜 이거 서운해요. 강자성체 많이 강조하는데 강자성체는 뭐예요? 네 글자, 니, 코, 철, 망이라고 할 수 있죠. 니 코가 철망에 걸렸다.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게 아닌 거 답은 3번 백금이죠. 28번 다음 물질 중에서 반자성체는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1번의 구리 반자성체에 해당합니다. 29번 다음 물질 중에서 반자성체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안티몬 대답할 수 있습니다. 28, 29는 조금 안티몬이랑 구리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리는 반자성체입니다. 이 자성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30번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화가 되지 않는 물질로 강자성체 이외의 자성이 약한 물질이나 전혀 자성을 갖지 않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우리가 자석을 딱 갖다 댔을 때 얘도 나중에 자석이 되는 애가 강자성체거든요. 근데 자석을 딱 갖다 댔는데 도통 자석이 안 돼요. 이런 물질을. 약하면은 우리가 상자성체, 반대가 되면 반자성체라고 하거든요. 이걸 싸잡아서 부르는 말은 우리가 비자성체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번
전기회로 자기회로의 요소를 대응관계로 옳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자속이라고 되어 있고 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고요. 자속은 전속과 대응하지 않고 이 자기회로에서 흐르는 게 자속이라면 전기회로에서 흐르는 것은 전속이 됩니다. 그래서 전속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32번. 투자율 뮤의 단위는 무엇인가? 투자율 뮤의 단위는 아까 나왔었는데 그쵸? 투자율은 헬리 퍼 미터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33번.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으로 정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은 이거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발전기예요, 전동기예요? 전기를 넣었을 때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 이거는 전동기죠. 힘을 넣었는데 전기가 흐른다. 이건 발전기죠. 그렇죠? 우, 발, 좌, 전. 왼손이 전동기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할 수 있죠. 답은 2번이죠. 34번. 자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하여 성립이 되는가? 유기기전력은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 법칙을 설명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이쪽이 뭐 NS라고 하고 여기 제가 이렇게 코일을 감았어요. 여기에 전기 에너지,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 법칙은 바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죠. 렌츠의 법칙입니다. 답은 3번이 되죠. 35번.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가문 횟수가 10회의 원형 코일에 20A의 전류가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비오 사발의 법칙이죠. 전류와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비오 사발의 법칙인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선 도체일 때 이때 자기장의 세기 H는 2파이 R 분의 I 그 다음에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이라고 써야 돼요. 꼭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H는 2파이 R 분의 NI이고 다음에 원형 코일일 때는요. H는 2R분의 NI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의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평균 반지름이 10cm의 가문에서 10회 원형 코일이라고 하네요. 원형 코일. 그러면 어떤 거? 자, 요거 이제 써야 되겠네요. 자, H는 2R분의 NI 2 곱하기 R 반지름이 10cm이고 이거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0.1m죠. 분의 N 권수가 10회 그 다음에 전류가 20A 흐르게 되니까 자, 이 답은 1000이 되겠네요. 이거 풀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36번.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있다.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고 권수와 전류에는 비례하게 된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전류에 비례한다. 답 4번이 맞는 말입니다. 37번.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기력선의 밀도, 얼마나 이게 면적의 전기력선이 많은지를 알게 되면 곧 전기장의 세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가우스의 정리, 가우스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답은 2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패러데이 관의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여러분. 2분의 1입니다. 패러데이 관 나오게 되면 2분의 1 대답할 수 있습니다. 39번. 공기 중에 1m 떨어져 평행으로 놓인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에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선이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습니다. 전류가 흘러요. 왕복 도선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 I. 자, 이때 선 사이의 힘은 뭐냐면은 거리 분의 이 i의 제곱, 원래 i1, i2인데 그냥 둘이 똑같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답이 얼마냐면은 전류가 일단 얼마냐면 힘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고 합니다. 이 힘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래요. 는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1m래요. 1분의 2 i제곱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자, 여기서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니까 2 하게 되면 이거 얼마? 9 남죠. 그럼 뭐를 제곱하게 되면 9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i 값이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i 값이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됩니다. 40번 자속 밀도 10웨버 퍼 제곱미터 자개 중에 10cm 도체를 30도의 각도로 30m 퍼 세크로 움직일 때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물어봅시다. 도체를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의 크기 E는 B, L, V, 사인, 세타. B 자속 밀도 10, 길이 0.1m, 속도 30, 그 다음에 사인 30. 자, 계산할 수 있죠. 15V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기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딱 요거 했을 때 답이 나오는지. 41번. 두 코일이 서로 직각으로 교체할 때 상호 인덕턴스,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덕턴스의 크기는 직각일 때는 0입니다. 빵!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답은 4번. 42번. 자체 인덕턴스 100mH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하였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코일에 얼마만큼의 기전력 유도가 되는가? E는 L,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분의 델타 I, 전류의 변화. 계산할 수 있죠. L 값이 얼마냐면은 100mH예요. 그러니까 0.1H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가 0.1초 동안에 1A였으니까 0.1분의 1이에요. 약분 내니까 그냥 1V 나오겠네요. 답은 1V가 되겠습니다. 답은 여기,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조금 더 해볼까요? 43번.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땡땡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땡땡에 비례하게 된다. 코일을 지나는 땡땡의 매초 변화량, 자속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뭐에? 권수에 비례하게 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44번.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에 뭐하고? 비례하고 코일의 권수에 어떻게 된다?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유도되는 기전력은 식이 이렇게 되죠. E는 권수, 그 다음에 델타 T, 시간의 변화분의 자속의 변화,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으니까요. 45번. 권수 200K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러서 0.05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 푸실 때 이거 도대체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되지? 내가 이거 도대체 식은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또 힌트를 보면 알겠는데 이거 평소에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되지? 이렇게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숫자 위에다가 특정 우리가 그 기호를 좀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부르냐면은 200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5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0.05웨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200회라는 것은 우리가 권수로 이렇게 N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전류는 당연히 누가 봐도 I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자속은 Phi로 나타내니까 마지막에 L은 얼마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딱 하나 있죠. L, N, I, Phi 다 들어가는 거. L, I는 N, Phi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L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을 I로 나눠서 I분의 N, Phi가 될 수 있겠죠. 그럼 I 값이 5가 되고 N 값이 200 곱하기 Phi가 0.05가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2헨리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6번. 어느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전류가 0.3에서 0.2A로 변화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볼트이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미리헨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 식 가져오면 되겠네요. 요 식 가져와서 몇 번? 지금 4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되는 기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인데, 자, L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L을 모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0.1초고요. 전류의 변화는 0.3에서 0.2로 변화했다니까 0.1만큼 변한 거죠. 그러니까 0.1분의 0.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L 값 얼마냐? 이거 그냥 약분되면 없어지네요. 그렇죠? L 값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거 0.2mH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4번이네요. 47번. 자체 인덕턴스 0.2헨리 코일에 0.1초 동안 1A의 전류가 변화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유도되는 기전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또 똑같이 씁니다. 47번에요. E는 L, 인덕턴스가 0.1헨리. 0.2 곱하기 시간이 0.1초 동안에 1A. 0.1초 동안에 1A. 2V가 되겠네요.
요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전 직전 올해 들어서 유도 기전력이 얼마냐 이거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42번부터 이렇게 47번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칠판 한번 지우고 계속 문제 4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코일에서 0.1초 동안의 전류가 0.5에서 0.3A로 변화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볼트이면 자,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미리 헨리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역시 똑같은 식 48번에 우리가 유도되는 식 E는 이렇게 한번 보죠. L,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분의 전류의 변화. 해설에서는 제가 공식을 막 뒤죽박죽 우리가 FM 방식으로 풀었는데 그렇게 풀지 않을게요. 여기 답부터 보겠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제곱만큼 기전력이 유도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덕턴스 L은 얼마냐? 시간의 변화가 0.5에서 0.3으로 변화하고 있다니까 0.2만큼 변화한 거죠. 0.2분의 전류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가 0.1이죠. 0.1이고 전류의 변화가 0.2죠. 여기 L 값이 얼마이어야 하는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 0.1이 되는 거고 그러면 2 곱하기 10-3제곱이라고 하는 걸 수 있죠. 그렇죠? 답은 0.2분의 0.2죠, 여기가. 2.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답은 1번 0.1 밀리헨리가 됩니다. 49번. L헨리 코일에 Iam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 이거 뭐 나오면 금방 풀죠, 이거는. 그쵸. W는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에 어떻게 돼요? Li의 제곱 줄만큼 축적이 되죠. 이게 만약 콘덴서일 때는요. W는 2분의 1에 CV 제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 답은 4번이에요. 그쵸? 근데 50번에 이걸 계산해 보래요. 축적된 에너지 0.1 헨리에 5A가 흐를 때. 그럼 축적되는 에너지 W는 0.1 헨리. 2분의 1 곱하기 0.1에 5 헨리. 5A. 그러면 5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 25죠. 그쵸? 25 곱하기 2.5를 다시 나누게 되면 1.25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51번. 주파수 10Hz의 주기는 몇 초인가?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역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죠. 만약에 주파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기분의 1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주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파수분의 1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기 물어봤으니까 주파수분의 1, 10분의 1 하니까 0.1초가 되겠죠. 52번.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53번. R은 8옴, L은 19.1mH의 직렬 회로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 L에 걸리는 단자전압의 크기는 약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53번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조금 넓은 데다가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L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저항의 값이 8옴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L 값은 19.1mH가 됩니다. 이때 직렬 회로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 L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여기 양쪽 단자에 걸리는 전압 V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양쪽 전압 알기 위해서는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하듯이 I 곱하기 그 다음에 XL 하면 되겠네요. 전류 곱하기 XL 할 수 있고요. 이 전류 곱하기 XL은 뭐예요? 오메가 1이니까 2 파이 FL 대답할 수가 있겠죠. I가 5 곱하기 전류는 여기 유도리액턴스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주파수가 60Hz라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L 값은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계산하면 이건 여러분이 또 해보셔야죠. 그쵸? 답은 36V. 54번. R은 3옴, 오메가 L은 8옴, 오메가 C분의 1은 4옴인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는가? 오메가 L이랑 오메가 C분의 1을 서로 빼게 되면 4죠. 그럼 3, 4는 얼마? 5가 되죠. 합성 임피던스는 5옴이 됩니다. 답은 1번. 55번.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크기를 나타내는 거 R,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C가 직렬로 있게 되었을 때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할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하죠. 그런데 X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XL이고 이거는 XC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XL을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메가 L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XC는요, 다른 말로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답은 요게 나오게 되는 게 답인데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이것과 똑같이 나오게 됐네요. 56번. 자체 인덕턴스가 1헬리인 코일에 200V 60Hz 사인파 교륜 전압을 가할 때 전류와 전압의 유상차는 L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의 유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90도 더 늦게 되는 거죠. 전류가 90도 더 늦다. 전류가 더 뒤진다. 얼마?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이 90도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57번. 저항 4옴 유도렉턴스, 8옴 용량렉턴스, 5옴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역률은 뭐냐면요.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임피던스 성분 중에 저항 성분을 말합니다. 여기가 R 값이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L이 8, 여기가 5라고 했으니까 8에서 5 빼게 되면 여기가 4죠. 4. 8에서 5 빼게 되면 이거 3 되죠. 그쵸? 그럼 3, 4는 전체 제곱하게 되면 5가 되고 5분의 저항값 4니까 자, 이거 0.8 됩니다. 그래서 역률은 0.8이 된다. 답은 1번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58번. L만의 회로에서 유도리액턴스 주파수가 1kHz일 때 50옴이었다. 주파수를 500Hz로 바꾸면 유도리액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자, 주파수가 얼마냐고 했냐면 주파수가 F가 1kg, 그러니까 1000Hz일 때 유도리액턴스가 XL이 50옴이었대요. 자, 그러면은 주파수를 500Hz로 바꿨대요. 이번에 주파수가 반으로 줄은 거죠. 헤르츠라면 XL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유도리액턴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XL은 오메가 L이죠. 자, 이거는 2파이 FL이죠. 주파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1000이면 50인데 주파수를 어떻게 했냐면 반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얼마?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도리액턴스도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로 줄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50의 반은 얼마죠? 25. 답은 25. 2번. 59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의 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 임피던스의 식은 원래 직렬일 때 어떻게 됩니까? 직렬일 때 그냥 직렬이라면은 여기 XC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그러니까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근데 이게 병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분의 1 이것만 기억하세요. 분의 1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루트하고 첫 번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그냥 오메가 C죠. 오메가 C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병렬은 분의 1이에요. 답은 3번이 됩니다. 60번. 유효전력의 식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전력 한번 보죠. 전력에 원래 그냥 우리가 직류회로에서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지만 이 교류에서는 유효전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죠.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다음에 무효전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VI의 사인 세타. 다음에 P상전력이라고 하면 P는 그냥 V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단위도 한번 볼까요? 유효전력은 뭡니까? 와트. 무효전력은 바르. 그 다음에 P상전력은 볼트, 암페어가 되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60번. 유효전력의 식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VI 코사인 세타. 답은 1번. 61번. 저항 6옴 임피던스가 10옴인 RL 직렬 회로에 200V 전압을 가할 때 이 회로에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61번에 이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기 200V 전원이 있고 여기에 저항과 임피던스가 15옴인 RL 직렬 회로, 저항이 6, 임피던스가 10이래요.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인덕턴스가 있겠죠. RL이니까. 여기가 6이고 전체 합쳐서 10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리액턴스는 얼마일까요? 8이겠죠. 그쵸? 자, 문제는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소비 전력을 물어볼 때 마지막에 와트로 물어봤어요. 와트는 무엇입니까?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유효 전력 물어보는 거죠. 유효 전력 물어보게 되면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제곱에 R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I는 얼마입니까? 흐르는 전류는 I는 임피던스 분의 V 10분의 200이니까 전류는 20A 흐르게 될 거고요. 20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 얼마예요? 6 하게 되면 400 곱하기 6 하면 6, 4, 24, 2400W가 되나요? 2400W. 답 3번이 되죠. 62번. 전압 200V, 저항 8옴, 유도리액턴스 6옴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62번도 전압이 200V, 저항 8, 유도리액턴스 6이니까 8, 6은 임피던스 얼마예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10이죠. 15이죠. 전류는 I는 임피던스 분의 V. 그러면은 10분의 전압이 얼마냐면 200V. 자, 그럼 이거 20A가 흐르겠네요. 역률은 얼마냐?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도 되지만 임피던스 분의 RAC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 성분. 임피던스가 10이고 저항이 8이라고 했으니까 0.8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0.8 20A 1번이 되죠. 63번. 평형 3상 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3상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 이 동그라미 하나가 소비되는 전력이 P라고 합니다. 그럼 3상은 얼마예요? 3P가 되겠죠. 예, 답은 3번이죠. 64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3상 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6 플러스 J8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10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거니까 여기 흐르는 상전류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가 10이고 전압이 200이니까 자, 이거 20A가 흐르겠죠. 그럼 이때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IL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거니까 20 곱하기 루트 3, 즉 20 루트 3이 될 겁니다. 답은 20 루트 3이니까 3번이 되죠. 65번. 세 변의 저항 RA, RB, RC가 15옴인 Y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의 저항은 몇 옴이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자, R1, R2, R3, Y가 각각 15짜리가 있다고 해요. 자, 이것과 등가를 만들기 위해서 델타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한 변의 저항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 15, 15, 이 두 선 하게 되면 30 되거든요. 이 두 개가 30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3배를 해야 됩니다. 45옴, 45옴, 45옴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배? 총 합쳐서 3배를 해야 등가 저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몇 배? 3배를 한 45가 된다. 답은 4번이 되죠. 66번. 다음 중 비정현파가 아닌 것은 펄스파, 삼각파, 사인파 다 비정현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기 사인파, 이건 우리가 정현, 원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파형이 되겠죠. 답은 2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 이론 풀어봤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제 전기 기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전기 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기는 문제가 총 69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 이론은 여러분 좀 쉽지 않은 과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 기기와 설비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숨통이 좀 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사실은 이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그리고 실제로 발전기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전기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기법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이겨내시고 소기의 성취를 달성하셨을 때 사실 저도 굉장히 직업적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가끔 봅니다. 보면은 정말 큰 힘을 얻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또 드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발전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그 호칭은 뭐 학습자, 뭐 공부하시는 분, 수험생 그게 아니라 저와 같이 가시는 동반자라는 호칭을 기꺼이 제가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힘내십시오. 아셨죠? 힘든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그래 원래 이거 어려운 거다. 원래 어려운 건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저는 계속 시작합니다. 말이 조금 빨라요. 말이 조금 빠른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한번 들으시라고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1번. 전기기기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 끝부분에 설치한 자성 재료 편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하나 쳐볼게요. 자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료 편에다가도 이렇게 동그라미. 자극을 띠고 있는 조그마한 쪼가리라는 뜻입니다. 전기자에 대응하여 계속 자속을 공극 부분에 적당히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의 자극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 신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2번, 철심에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 전기자는 이 자속을 끊어서 유기전력을, 기전력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서 그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바로 계자가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3번, 전기자 저항 0.1옴, 전기자 전류 104A, 유도기 전력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직류 분권 발전기를 일단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병렬로 계자를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직렬로 우리가 전기자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만든 기전력이 110.4V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전기자 저항이 0.1옴이라고 했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104A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 총 단자 전압은 처음 만든 것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빼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한 게 전압 강화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10.4 빼기 110.4 하게 되면 얼마? 단자 전압 100V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됐던 문제죠. 4번,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외부에서 여자시키는 거, 타여자 발전기가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죠. 5번, 전압 변동률의 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압 변동률이랑 뒤에 또 나올 수 있는데 속도 변동률과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되죠. 어떤 거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분의 어떻게 됩니까? 무브와 빼기 전격,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자, 이 식은 전격분의 무브와 빼기 전격분의 전격이니까 이렇게 1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영문 약호로 또 다른 걸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기본 꼴은 여기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답은 5번에는 이렇게 1번이 답이죠. 그렇죠? Vn분의 V0 마이너스 Vn. 6번, 전격 전압 220V인 직류 발전기를 무버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253V가 되었다면 이 발전기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253V래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전격이 원래 220인데 220분의 253 빼기 220 곱하기 100% 하면은 답 얻을 수 있겠죠. 답 4번 15% 나옵니다. 7번, 전격 단자전압 Vn, 무브와 단자전압 V0일 때 직류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든 뭐 어떤 발전기든 분권 발전기든 상관없습니다. 답은 3번, 전격분의 무브와 빼기 전격. 8번,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을 표시하는 식은, 자, 이런 형식으로 나타냈죠. 그렇죠? 전격분의 무브와 빼기 1, 이런 형식으로 나타낸 거.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죠. 9번, 워드 레어너드 속도 제어는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워드 레어너드는 전압을 제어하는 전압 제어 방법에 해당합니다. 10번, 다음 중 분권 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 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T가 우리가 토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분권을 설명하는 거고요. 분권 전동기고요. 그 다음에 토크가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직권을 설명하는 식입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11번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게 된다? 아니에요. 그냥 전류자승에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비례하게 됩니다. 12번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 일근업 방식 또는 워드레어너드 방식의 속도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 전동기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1번의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다. 외부에서 계좌 전류를 주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게 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13번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죠. 자, 복권 전동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13번에 복권 전동기는 이렇게 직권 계좌가 있고 이 전기자가 있고 옆에 분권 계좌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이런 복권 전동기를 무엇으로 이용하고 싶으냐면은 분권 전동기로 이용하고 싶대요. 분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분권이죠. 그러면 직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어버려야죠. 이걸 어떻게 됩니까? 단락시켜야 되겠죠.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답은 3번이죠. 14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동기는 전기를 입력시키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몇 번? 2번 나와야 되는 거고 발전기는 전기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2번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직류 전동기니까 입력이 2번 나오는 거. 답 딱 보면 3번식으로 돌 수 있죠. 15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벨트가 혹시나 끊어지거나 벗겨지게 되면은 직류 직권 전동기는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벨트를 걸지 말고 기어나 체인을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답은 1번입니다. 16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1차에서 2차로 우리가 전기가 자기화돼서 다시 전기로 만들어지는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변압기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답은 전자유도작용 1번 해당합니다. 17번 1차 권수 6000, 2차 권수 200인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의 전압비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차 권수가 6000입니다. 2차 권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200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분의 얼마로 줄었습니까? 딱 계산해 보게 되면 30분의 1로 줄어든 된 것이죠. 여기서 권수비는 뭐예요? 이거죠. 30이 바로 권수비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 변압기의 1차 권횟수 80회, 2차 권횟수가 320회일 때 여기는 이제 조금 특이하네요. 여기가 80회를 감았고 2차 권수가 320회를 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몇 배가 된 겁니까? 4배가 된 거죠. 그렇죠? 4배. 4배가 됐으니까 2차 측이 전압이 100V라면 1차 측은 원래 몇 볼트가 되는 겁니까? 4배 했을 때 100V니까 여기는 얼마? 25V였다는 얘기죠. 답은 2번 해당합니다. 19번 다음 중 변압기의 권수비 A에 대한 식이 바르게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 그 다음에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 그 다음에 1차 측 전류분의 2차 측 전류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루트하고 2차 측 저항분의 1차 측 저항 이렇게 놓는 것이 다 권수비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도 있어요. 루트 씌워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답은 1번밖에 없죠. 1번만 답이 되죠. 20번 13,200에서 220 그러니까 13,200에서 220이 됐다는 거는 60분의 1로 줄었다는 거네요. 권수비가 60짜리 변압기라는 뜻이네요. 1차 전압에 6,000V를 가하게 되면 2차 전압은 얼마인가? 6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100V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21번 다음 그림의 변압기 등가 회로는 어떤 회로인가? 21번 옆에 2차 측을 쭉 보니까 여기 2차 측에 예를 들어 A, V2라고 돼 있어요. 2차 측 전압은 권수비에다가 V2를 곱했대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측은 그대로 V1인데요. 1차 측에 우리가 1차 측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는 거죠. 2차 측 전압을. 그래서 우리가 앞에 권수비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를 1차로 환산한 등가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22번 다음 중 직류기의 고정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손, 동손, 구리손 이런 것들은 변화하죠. 하지만 마찰손, 풍손, 히스테리시스 손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 않는 손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정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23번 전기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왜 이렇게 쌓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 장 슬라이드로 쌓는 거죠?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답은 4번 와류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24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로서 철의 함유량은
대략 몇 퍼센트인가? 우리가 규소를 함유하는 것이 약 3에서 4% 정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은 약 96, 97% 정도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25번,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은 어느 것을 나타내게 되는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다른 말로 BH 커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세로축을 자속 밀도라고 하고요. 가로축을 자기장의 세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속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답은 1번, 자기장의 크기와 자속 밀도를 말합니다. 26번, 변압기의 효율이 가장 좋을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동손과 철손이 같을 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답은 1번이죠. 27번,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규약 효율 이야기할 때 전동기는 전기, 그러니까 전기를 집어 넣는 거니까 입력이 2번 나와야 되고, 이 발전기는 전기를 빼는 거니까 출력이 2번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변압기는 여러분, 발전기와 똑같이 다릅니다. 출력이 2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발전기와 그 다음에 변압기는 똑같은 식을 규약 효율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28번,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번의 점도가 클 것? 다 아니죠. 점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작아야 되는 거죠.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인데 작아야 되는 거죠. 29번,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절연 내력이 클 것.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2번, 인화점은 낮은 게 아니라 인화점은 높아야 되겠죠. 응고점은요, 높은 게 아니라 응고점은 낮아야 되고요. 3번의 비열은 작은 게 아니라 커야 되는 거죠. 답은 4번, 2, 3, 4가 잘못됐으니까 1번이 맞는 말입니다. 30번, 부홀지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31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상 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주상 변압기,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냉각되는 게 어떤 냉각팬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순환시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냉, 유입 자냉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2번, 여러 변압기를 한 개의 조로 묶어 전력을 변성하는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변압기 여러 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은 것을 우리가 뱅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은행 이야기할 때 그 뱅크와 같은 스펠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33번,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서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올릴 때 사용하는 결선 방식, 낮은 전압을 높은 방식으로 할 때는 델타를 Y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낮은 전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높은 전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Y 결선을 사용합니다. 답은 3번이죠. 34번,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3상 전원에서 2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건 스코트 결선, SCOTT, 혹은 T 결선,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스코트 결선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죠. 35번, 2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으로 하고 3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3상 부하의 용량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대 용량이 20kg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V 결선했을 때 2대 용량은 루트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20 곱하기 루트 3 하게 되면 루트 3이 1.7 정도 되니까 34.6 정도 될 겁니다. 답은 1번이죠. 36번,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거나 계전기나 측정계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기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게 되는 것을 CT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큰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V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VT, 혹은 예전에 이제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PT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 계기용 변류기죠. 37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전류에 차이가 있게 되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동 계전기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차동 계전기가 됩니다. 38번, 고장 시에 불평형 차 전류가 평형 전류의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여러분 볼펜, 빨간색 펜 한번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칩니다. 차 전류가, 어떤 비율 이상으로, 동작하는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답은 4번이 됩니다. 39번, 동기속도 3600rpm, 주파수 60Hz의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유도전동기 동기속도식 NS는 어떻게 됩니까? P분의 120F. 만약에 사극 60Hz다라고 하면은
1800 rpm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의 n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동기 속도에다가 1 빼기 슬립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곧 이렇게 1 빼기 슬립에다가 P분의 120F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요. 자, 지금 문제는 3600rpm 60Hz일 때 어떻게 되는가? 4극 60Hz일 때 1800rpm인데 여기가 2극이면 3600rpm이 됩니다. 따라서 1번 2극이다. 40번 4극 60Hz 동기속도 얼마입니까?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1800rpm이 됩니다. 41번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사항을 고르시오. 자, 지금 A1, B1, C1 이렇게 해서 A4, B4, C4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4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에 A상, B상, C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3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4, B4, C4가 한 점에서 모였죠. 이거는 우리가 Y결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상 4극 Y결선 조합을 말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42번 정지 상태에 있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슬립식 어떻게 되죠?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이렇게 되죠. 지금 슬립이 정지해 있으면 n이 0이잖아요. 그럼 ns분의 ns가 되니까 1이 되겠죠. 슬립은 1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3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입력분의 2차의 출력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2차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P2에서 P2C 2차 동선을 빼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식으로 하게 되면은 P2가 똑같으니까 P2에서 1 빼기 슬립. 슬립에다가 P2 곱하게 되면 이게 2차 동선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죠. 이거 분하게 되면은 그냥 1 빼기 슬립도 2차 효율이 되겠는 거고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 2번은 해당되지 않죠. 2번은 상관없죠. 답은 2번이 됩니다. 44번. 다음 중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가장 큰 반콘 분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분산 기동, 그 다음 마지막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갔었죠. 반발 기동이 가장 크게 됩니다. 답은 4번 반발 기동형. 45번.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고정자 한 극의 자속 끝에 홈을 파서 돌출극을 만들고 이 돌출극 구리 단락고리를 끼워서 회전 자개를 만들어 기동하는 단상 유도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구리 단락고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쉐이딩 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뭔지 딱 느낌이 오시죠?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전동기입니다. 쉐이딩 코일형은 여러분 그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46번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역률이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을 들 수 있어요. 답은 1번이죠. 47번 교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슬립을 바꿨더니 토크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48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슬립입니다. 49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무엇인가? 4번에 슬립은 우리가 원선도 상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립은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이 됩니다. 50번 전동기 기동 시 1차 각상의 권선전압의 전격전압 루트 3분의 1의 전압이 가해지고 기동전류는 전 전압 기동을 한 경우보다 3분의 1이 되는 것. 우리가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기동법 중에서 여러 가지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있는데 기동전류를 3분의 1로 줄이는 거 이거는 바로 Y 델타 기동법이죠. 처음에 스타트는 Y결선으로 하게 되고 운전은 델타로 하게 되는 게 Y 델타 기동입니다. 기동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토크도 3분의 1로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기동전류가 또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가 회로 그러니까 즉 권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죠.
51번. 슬립이 4%인 유도전도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여러분 이거 밑에 해설처럼 식을 외울 수도 있는데 그냥 답만 기억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24라고 기억하십시오. 슬립이 4%일 때 2차 저항 얼마냐라고 하면 24라고 대답하십시오. 52번. 전격 전압 380V인 삼성 유도전도기의 1차 입력이 50kW이고 1차 전류가 135A가 흐를 때 이 전동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식이 단상일 때는 그냥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삼상일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됩니까? P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루트 3이 붙어 있죠.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코사인 세타. 지금 문제에서는 전류의 역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3의 VI 분의 P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지금 루트 3의 전압이 380이고 전류가 135니까 루트 3의 380이고 135 분의 전력 계산하는 것은 전력이 50kW라고 해요. 5만 W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0.56이 되겠네요. 역률 얼마? 0.56이 된다. 53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2층 분포권, 단절권, 중권 다 사용하는 권선법입니다. 우리가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절권 대신 단절권을, 그 다음에 집중권 대신 분포권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4번에 전절권, 이건 사용하지 않아요. 전절권 대신 뭘 사용한다? 단절권을 사용하죠. 54번.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무브와 포화 곡선. 이거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부하가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전류, 계좌 전류를 증가하더라도 단자 전압이 이렇게 가다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하게 되죠.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해서 계단 이렇게도 제가 설명을 합니다. 계단,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55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원선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제동원선, 난조방지. 제동원선, 난조방지. 제동원선, 난조방지. 답은 4번이죠. 5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전압차가 생기면 무효순환 전류가 생기고 위상차이가 생기게 되면 같아지려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의 동기화력, 그런 힘을 동기화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두 명 친구랑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발 맞추어 걷는데 이 발걸음이 서로 달라요. 같아지려고 노력해요. 그 힘을 바로 동기화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57번. 동기기를 병렬운전할 때 순환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무엇인가? 순환전류는 크게 두 개예요. 무효순환전류, 전압의 차이가 생겼을 때, 유효순환전류, 위상차가 생겼을 때. 근데 여긴 전압차는 없으니까 이번에 위상이 달았을 때 순환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58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위상 특성 곡선 통해서 전기자 반작용 표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죠. 전기자 반작용은 제가 이 2사 분면과 3사 분면일 때 발전기, 이쪽 우측 분면일 때 전동기, 여기가 I, V, 그 다음 판 위에다가 뭐 올려요? 감자를 올린다. 그럼 반대는 이제 증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얘기하니까 이쪽 분면 봐야 되겠네요. 2, 3분면 보고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앞설 때, 전류가 더 앞설 때, 여기는 전압이 앞서는 거고 이쪽이 전류가 앞서는 거죠. 자, 여기 그죠? 증자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자속이 더 증가하게 되는 증자작용. 4번이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59번. 6극 1200rpm의 교류발전기와 병렬운전하는 극수 8의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6극 1200rpm 하게 되면은 주파수 우하게 되면 60Hz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8극으로 60Hz 만들려면은 900rpm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900rpm이 됩니다. 60번. 진성 반도체를 P형 반도체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피부인갈 이렇게 써요. P형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부인갈, 붕인갈 이렇게 외쳤습니다. 붕인갈, 붕소, 갈륨, 인듐, 붕소, 인듐, 갈륨 다 두 글자여야 돼요.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61번. P형 반도체의 전기전도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P, 공, N, 자,
P형 반도체는 전공이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바로 반송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P형 반도체는 전공이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으로 놓을 수 있죠. 62번. 반도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4번에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4번.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이걸 우리가 도핑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63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잖아요. 야,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쵸? 자기가 껐다 켰다 하게 되는 거. 바로 우리가 GTO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2번이죠. 64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치. 요즘에 이 문제가 또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SCR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역병렬로 접속한 것과 같은 거. 자, 마치 그림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 둘, 셋, 단자 3개. 그리고 양쪽으로 전류 보낼 수 있어요. AC 있어요. 그 뭐죠? 트라이액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죠. 답은 2번 트라이액입니다. 65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이면 직류 출력은 약 몇 볼트가 되는가? 단상 전파 정류니까 입력 곱하기 얼마가 출력이 됩니까? 0.9가 출력이 되겠죠. 100V 출력했으니까 0.9 출력하게 되면 90V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66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이 220V이면 부하가 얼마냐? 220 곱하기 0.9 하게 되면 나오겠죠. 그럼 한 198? 뭐 거의 200 정도가 되죠. 답은 2번이죠. 67번. 다음 중 인버터의 설명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인버터는 직류를 뭘로 바꿉니까? 교류로 바꾸죠. 그렇죠?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초퍼라고 부르게 됩니다. 68번.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는 어떤 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하게 되는가?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69번.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전동기 M의 전류 방향으로 올바른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동기가 있게 되고요. 이때 사이리스터의 배열 구조가 자,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여기 있는 거 이름이 S1, S2, 그 다음에 S3, S4 라고 하면 1, 4 동작할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3, 2 동작할 때는 이렇게 흐르기 방향이 잘못됐죠. 위죠. 다시 1, 4 동작할 때는 전류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흐르게 되고 2, 3 동작하게 될 때는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항상 어느 쪽에서 A에서 B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항상 A에서 B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 기기 문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전기 기기 공부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인 개념이 통째로 좀 들어와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아까 변압기 설명했는데 나 변압기 쪽 사실은 잘 이해 안 되는데 이거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험 보기 전에 3일 이상의 여유가 있다면 제 강의 다 유튜브에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변압기 파트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췌해서 강의를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보고 문제 푸는 거랑요 안 보고 문제 푸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셨죠? 그게 더 늦출 것 같잖아요. 내 시험 준비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코파이 특강은 공부가 되신 분들이 마무리하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도 공부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론 강의를 쉽게 한번 빠르게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 번 이상이죠. 실제로 시간이 되신다면 2번, 3번 충분히 여러분 한 2주 이상 시간이 있으면은 한 2번, 3번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설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비 과목 문제 풀어볼까요? 설비 과목은 89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여러분이 아마 설비는 한번 보고 다음에 또 볼 때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아마 반이 넘을 겁니다. 쉽게 다 푸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제가 신규 문제 위주로
개 법규가 변경되다 보니까 새로 출제된 문제가 몇 개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자, 이 문제가 신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문제 여러분들이 좀 옆에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문제는 관연도에서 출제가 안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여기 다산에 있는 초코파이 특강에서 아마 처음 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저희 다산 에듀에 있는 CBT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CBT 모의고사는 제가 최근 출제된 문제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풍부하죠. 거기다가 예전의 문제 중에서 출제 경향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런 문제들도 계속 새로운 출제 경향의 문제들로 넣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험장 가시기 전에 또 산업인력공단 시스템과 거의 같으니까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조금 그런데 다른 데를 제가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CBT 관련된 모의고사 중에서는 21년부터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문제가 나오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접지 같은 거 다 몇 종 접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 학습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핸드폰으로 막 CBT 문제를 보는데 접지 문제를 막 풀고 있는 거예요. 몇 종 접지, 몇 종 접지. 그 지금 안 나오는데 문제가 업데이트 잘 안 된 거죠. 이런 내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기 설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은 우리가 드랍 와이어 비닐이라고 하기 때문에 DV라고 하는 약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3번이 답이죠. 2번, 절연전선의 피복 154kV NRV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NRV는 무엇을 나타내는 약호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고무 절연 비닐 시스 네온 전선입니다. 우리가 N이라고 하면은 네온, 그 다음에 V는 비닐, R은 고무 이런 뜻이 있으니까 고무 절연 비닐 시스 네온 전선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3번, 절연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3번에 내구성이 크고 비중이 클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인데 무게가 크면 안 되겠죠. 가공 전선로, 특히 이제 공중을 지나는 전선로에서는 비중이 작아야지 지지물도 더 경량화될 수 있고 비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4번,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아웃도어 와이어가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이기 때문에 OW를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5번,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다. 전체 소선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세 가닥의 층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전체 소선수는 37가닥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337 이렇게 썼죠. 337. 2층일 때는 19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답은 3번이죠. 6번, 전선 두 가닥의 쥐꼬리 접속 시 두 개의 선은 약 몇 도의 각도로 벌려야 되게 되는가? 두 개를 쥐꼬리 접속하게 될 때 선 두 개를 이렇게 하나, 둘 해서 90도의 각도로 벌린 다음에 이거를 두 개를 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90도의 각도로 벌린다. 답은 3번이 되죠. 7번, S형 슬리브에 의한 접속 시 몇 번 이상 꼬아야 되는가? 밑에 해설처럼 되어 있는 것이 S형 슬리브의 종류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2번 이상 꼬아야 합니다. 8번, 옥내 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무엇인가?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꼬는 방식, 이걸 우리가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게 되죠. 쥐꼬리 접속은 이렇게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 주된 접속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9번,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1번의 조인트 선입니다.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선 두 개를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포갠 다음에 보조선 한 가닥으로 이 두 개의 선을 감는 방식인데요. 자, 이 선 이름이 바로 조인트 선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10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전선을 접속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세 가지 정도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즉 80% 이상 유지하게 된다. 두 번째, 절연은 동등 이상 해야 된다. 세 번째,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앞선 문제와 똑같은 맥락의 문제죠. 자, 2번에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12번 단선의 굵기가 6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무엇인가? 1번에 트위스트 접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얇은 거는 트위스트, 그거보다 조금 더 10제곱밀리미터 이상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브리타니아 접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번 두 개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번에 전선에는 퓨즈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전선의 병렬 접속 이렇게 한 가닥이 가고 한 가닥으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똑같은 선을 두 개로 가는 것이 전선의 병렬 접속입니다. 전선을 병렬 연결이죠. 자, 이때 만약에 여기다가도 퓨즈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다가도 퓨즈 각각 설치하게 되면은 혹시 한쪽에 퓨즈가 이상되었을 때 모든 전류가 다 아래로 흐를 수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퓨즈를 설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각각에는 퓨즈를 설치하지 않죠. 답은 2번에 잘못된 말입니다. 14번 코드 상호 캡 타이어 케이블 상호 접속 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코드 접속기를 사용합니다. 답은 2번이죠. 15번 저압 가공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번에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6번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업소 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타임 스위치라고 부르게 되죠. 일정 시간 후에 꺼지게 되는 거.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까?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여관 이런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1번 타임 스위치가 답이고요. 17번 그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숙박업소라고 했으니까 숙박업소에서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답은 1번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임 스위치가 어떤 걸로 대체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센서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각 홀에 전선을 넣어서 특정 우리가 굵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와이어 게이지라고 하게 되죠. 이런 그림 문제도 좀 출제가 됩니다. 19번 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거 스프링 와셔. 와셔 중에서 동그랗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끊어져서 좀 층이 돼 있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형식, 이런 걸 우리가 스프링 와셔라고 부르게 되죠. 진동이 있을 때 쉽게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번에 스프링 와셔. 20번 소형 분전반이나 배전반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핀을 박는 공구를 드라이브 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폭발을 이용해서 탕탕하고 핀을 박는 겁니다. 21번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 절단할 때 사용하는 거 4번에 클리퍼. 22번 PVC 전선관의 표준 규격품의 길이는 얼마인가? PVC는 4m, 그 다음에 금속관은 3.6m가 됩니다. 23번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죠. 접착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를 할 수 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합성 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번에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합성 수지관은 1.5m죠. 우리가 지지점 한번 볼까요? 지지점에서 금속관은 2m.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은 1.5m. 덕트는 3m. 우리가 덕트 중에서 라이팅 덕트는 2m. 그 다음에 케이블은 2m. 캡 타이어 케이블은 1m. 또 뭐 있나요? 가요전선관? 이런 거 1m 놓을 수가 있죠. 3번이 잘못된 겁니다. 25번 합성 수지관 배선에서 경질 비닐 전선관의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4, 16, 22, 28, 36, 42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3번에 18은 없습니다. 26번 금속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 전선관은 금속관 아까 몇 미터라고 했죠? 2미터라고 했죠. 답은 2번. 27번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공구의 명칭은 무엇인가? 금속관 안쪽 면이
거칠거칠해서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1번의 리머가 되죠. 28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 전선관의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공구는 4번의 오스터가 됩니다. 29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박강은 외경, 후강은 내경. 그러니까 박강 전선관, 얇은 전선관은 바깥지름으로, 그 다음에 후강, 두꺼운 전선관은 안지름에 가까운 짝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니까 답은 3번이 되죠. 30번 다음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박강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4번에 35mm는 없습니다. 31번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강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22, 28 다음에 36, 42로 넘어가게 돼요. 답은 그래서 3번에 30은 없습니다. 32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되는 것. 가요전선관끼리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부르고요. 가요전선관과 금속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죠. 33번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2종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안지름의 몇 배 이상 해야 되는가? 원래 곡률 반지름은 몇 배죠? 몇 배? 원래 6배가 되죠. 원래 6배가 되는데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가요전선관의 경우에는 3배로 우리가 완화할 수 있고요. 우리가 케이블인 경우에 단심이다라고 하면 8배로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여기서는 3번이죠. 3배, 2번이죠. 34번 금속 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형제 옆면에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덕트는 몇 미터? 3미터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35번 다음 중 버스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버스덕트라고 하는 것은 전력 전송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덕트인데 1번에 플로어 덕트, 이거는 바닥에다가 매립 공사하게 되는 통신용, 인터넷용, 전력선용 덕트라서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에 피더, 탭붙이, 플러그인, 트랜스포지션, 트롤리 다 버스덕트의 종류인데 1번은 아닙니다. 36번 캡타이어 케이블의 조형제에 시설하는 경우,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제에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의 거리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이렇게 1m로 할 수가 있겠네요. 37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단심인 경우 밑줄 하나 치죠. 단심인 경우 밑줄 치세요. 얼른. 단심인 경우 외경의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원래 6배인데 단심일 때는 몇 배? 8배라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가형선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공할 수 있는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 무엇인가? 분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공사에서 누구만 가능하냐? 뭐 폭발이 있다, 가연성 가스가 있다, 여기에서 누구만 가능하게 되냐? 한 명만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단연 금속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구요? 금속관. 누구요? 금속관 하나만 찾아라. 가연성 가스 막 어려운 곳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셀룰로이드, 석탄 뭐 이런 게 석유 저장하는 곳 있고 어려운 곳 얘기한 다음에 누구만 안 되냐? 야, 너는 좀 빠져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 합금캐 빼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합금캐 빼내. 지금 38번은 그래서 금속관이에요. 39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 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3번에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입니다. 답은 3번이죠. 40번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에 금속관 배선에 의한 경우 관 상호관 및 관각 박스 어려워요.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해야 되는가? 나사가 몇 턱 이상 있어야 되는가? 5턱, 5턱 이상 있어야 되겠죠. 답은 5턱. 41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곳 이야기하고 너는 빠져있어. 그런 애 누구예요? 합금캐. 이게 답이고 너는 빠져있어. 답은 3번의 애자입니다. 얘는 안 돼요. 42번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를 넘는 경우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써야 되는가? 150볼트입니다. 2번 43번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로의 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가? 답은 300볼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몇 볼트입니까? 400볼트가 되겠죠. 답은 44번에 그 문제네요. 공연장에서의 사용전압은 최대 몇 볼트?
1번에 400V가 되어야 된다. 45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녹색과 노란색의 조합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녹색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녹색에서 조금 더 사실은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은 녹색과 노란색의 조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6번. 접지 전극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0.75m 이상. 47번. 다음 중 접지 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 명칭은 어떻게 되는가? 접지 저항은 뭘로 측정합니까? 어스 테스터로 측정하게 됩니다. 절연 저항은요? 절연 저항계, 매거라고 부르는 걸로 하게 되고요. 답은 4번이죠. 48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수도관로는 대지와의 접지 저항치가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3옴 이하여야 합니다. 49번. 보조 접지극 2개를 이용하여 별표, 신규 문제입니다. 계기판의 눈금이 0을 가리키는 순간의 저항 다이얼의 값을 읽어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접지 저항계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50번, 이것도 자 별표,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접지공사에서 접지극을 동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판으로 사용할 때 두께는요 0.7mm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께는 900제곱cm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51번, 이것도 별표. 기동 시 발생하는 기동전류에 대해 동작하지 않는 퓨즈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동기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동기일 때 퓨즈가 전동기는 순간적으로 기동전류 때문에 아주 큰 전류가 한 번에 흐르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퓨즈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동기일 때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은 기동전류를 좀 봐주는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동전류를 좀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기동전류를 통과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1번의 문제가 바로 그런 퓨즈가 뭐냐 묻는 거예요. 기동 시 발생하는 기동전류에 대해 동작하지 않는 퓨즈가 무엇이냐? 당연히 전동기용이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52번. 전선과 대지 사이 전선,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공급전류에 얼마를 넘쳐야 되는가? 우리가 전기가 조금 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용돈 기입장 같은 거, 가계부 같은 거 쓰다가도 뭐 10원, 20원 정도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죠. 손실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손실 처리로.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되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누설 전류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평소 사용하던 것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조금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완벽하게 누설되는 것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절연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는 실제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허용하느냐 도대체. 얼마 정도까지. 그게 바로 2000분의 1까지 허용되는 겁니다. 2000분의 1.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넣을 수 있어요. 53번. 사람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이 얼마 이하여야 되는가? 30mA, 즉 0.03A가 0.03초 이내에 동작되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54번 별표 신규 문제입니다. 전격 전류가 60A일 때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동작 시간은 얼마 이내입니까? 여러분 그 밑에 해설의 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63A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가 되어 있는데 이하일 때는 60분, 초과일 때는 120분 안에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배선 차단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60분 후에 동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시간까지는 충분하게 버텨야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60A일 때는 어쨌든 63A 이하가 되기 때문에 60분 안에 차단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55번 산업용 배선 차단기 이것도 또 똑같죠. 그렇죠? 옆에 위에 있는 주택용이랑 부동작 전류랑 동작 전류가 다를 뿐이지 나머지 전격 전류에 대한 시간은 똑같습니다. 50A가 됐다라고 하고 65A의 동작 전류가 흘렀다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65A니까 우리가 60분 이내에 꺼져야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됩니다. 56번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의 곳에 시설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3m 이내에 시설되어야 됩니다. 57번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7m이고 설계하 중에 6.8kN인 경우에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은 1.1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2m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58번 A종 철근 콘크리트 줄기가 12m이고 설계하중이 6.8kN인 경우에는 얼마여야 되는가? 12 곱하기 6분의 1 얼마입니까?
2m가 되겠네요. 2m. 답은 3번이죠. 59번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지표상에서 몇 미터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하게 뭐 시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시내일 땐 4.5m 이내여야 되는데 그냥 35km 이하일 때는요 5m가 됩니다. 그리고 35km를 넘고 180km가 안 될 때에는 6m가 됩니다. 다음 3번. 60번.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핀 애자가 있습니다. 61번.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전장이 15m이고 설계 하중이 7.8kN이다. 이 지지물을 논, 기타 지반이 약한 곳 이외에 기초 안전율을 고려 없이 시설할 때 묻히는 깊이는 기존보다 몇 cm를 가산해야 되는가? 6분의 1 이상 한 다음에 30cm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62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나 궤도를 횡단할 때 저고압 가공전선 나오게 되는데 철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6.5m를 꼭 기억하십시오. 6.5m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63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를 횡단할 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 교통이 지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저압이라고 했으니까 3m,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3.5m, 특고압일 때는 4m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 3m가 됩니다. 64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설처럼 여기는 고압 가공 인입선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도로 할 때는 우리가 6m가 됩니다. 인입선일 때는요. 다음은 65번. 다음 중 레크를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레크가 어떤 거죠? 레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있는 게 레크죠. 레크는 이제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전선을 지지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낮은 전압, 즉 배전 계통에서 저압 가공 전선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1번 해당하죠. 66번.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하는 애자는 무엇인가? 끝에를 잡아주는 애자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달아서 사용하는 애자가 마지막 인류는 한쪽 당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수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67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는 볼트로 발판 못 설치하는데 이거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1.8m 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68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의한 고압 가공전선의 철탑의 경관은 몇 미터로 이해야 되는가? 철탑은 경관, 그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간격이 몇 미터? 최대 600m가 됩니다. 만약에 고압 여기에 보안 공사, 그러니까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게 된다면 400m로 줄어들게 되죠. 69번. 지선의 안전율이 2.5 이상인 경우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몇 kN 이하여야 되는가? 4.31 kN 이하여야 됩니다. 70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시선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2.5 이상이어야 됩니다.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여유를 두자 이런 거죠. 71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선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이 최소 몇 가닥이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지지물에 있게 되면 이 지지물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하는 선이 바로 지선이죠. 이 지선은 강철선 한 가닥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3가닥 이상을 우리가 꼬아서 만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72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 이 지선 사용할 수 없는 곳 철탑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답은 4번. 73번.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기구의 부하 용량 산정 시 건축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부하에서 원칙적으로 표준부하를 20V/제곱미터로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 이번에 호텔, 병원, 우리가 뭐 학교, 음식점, 다방, 공중목욕탕 이런 곳은 다 20으로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74번. 다음 중 배선 차단기 기호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MCCB, 자 별표, 이것도 이번에 새로. 배선 차단기는 MCCB로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1번으로 나타냅니다. 75번. 다음 중 형광등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엇인가? 답은 2번 FL로 나타냅니다. 76번. 전선 약호 중 H가 나타내는 것은 경동선, 딱딱한 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77번. 다음 중 벽붙이 콘센트를 표시한 올바른 그림 기호는 무엇인가? 원래 콘센트는 이렇게 구멍 2개 있다고 해서 콘센트 표시하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콘센트고요. 벽에다 붙여라라고 하면은 붙인 쪽을 이렇게 진하게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벽붙이 콘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동그랗게 하면 이거 천장에다 붙이라는 뜻이에요.
78번. 다음 심벌 명칭은 무엇인가? EQ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지진 감지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79번. 다음에 심벌은 무엇인가? 많이 보셨죠? 피뢰기라고 부르죠.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는 역할을 하죠. 80번. 전등 한 개를 2개수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오른 배선은 무엇인가? 스위치에는 총 3가닥의 전선이 배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원은 2가닥이죠. 그러니까 3로 스위치에는 3가닥씩, 그 다음에 전원은 2가닥 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3로 스위치의 2개수 전멸의 기본 회로가 되는 거죠. 다음에 81번.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흐르는 영상전류를 검출하여 지락계전기에 의하여 차단기를 차단시켜 사고 범위를 작게 하는 기기의 용어는 영상변류기라고 해서 영상변류기는 우리가 ZC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ZCT. 답은 3번이 됩니다. 82번. 낙뢰, 수목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계전기는 4번의 제페로 계전기. 근데 다른 말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클로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써두세요. 제페로 계전기 옆에다가 써두십시오. 클로저. 83번. 피뢰기의 약호는 무엇인가? 1번 LA, 라이트닝 어레스트라고 해서 LA로 표시하죠. 84번. 수변전 설비 구성기기의 계기용 변압기 설명으로 맞는 것은? 계기용 변압기가 원래 예전에는 PT라고 썼거든요. Potential Transformer라고 해서. 근데 이게 개념이 좀 모호해서 최근에는 VT라고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Voltage Transformer라고 해서 VT, PT 어떤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인가?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하는 기기다.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하는 기기가 바로 계기용 변압기에 해당됩니다. 85번. 배전용 기구인 COS의 용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전주가 있었죠. 전주가 있는데 여기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가 있는데 바로 여기 전력선에서 전력선을 받아서 1차 측에 있는 차단기, 이게 바로 COS입니다. 이 COS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1차 측에 설치해서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이 COS의 용도입니다. 이게 막 디귿자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개폐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86번. 피뢰기의 구조는 무엇인가? 안에 특성 요소와 직렬 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 요소는 방전전류, 그러니까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87번. 옥측 또는 옥에 시설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을 시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옥내에 시설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옥외에 시설할 때는 뭐가 문제일까요? 옥외에 시설하게 될 때는 비가 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물에 잘 견디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겠죠. 4번. 수밀형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별표 하나 쳐두세요. 신규 문제예요. 88번.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해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우리가 DS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단로기라고 부르게 되죠. 부하 전류를 개폐하는 기능은 없어요. 즉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끊고 여는 역할, 끊고 통과시키는 역할은 못해요. 무부하, 충전 전류 정도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단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89번. 조명기구를 일정한 높이 및 간격으로 배치하여 방 전체의 조도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공장, 사무실, 백화점 등에 널리 쓰이는 조명 방식은 무엇인가? 3번의 전반 조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초코파이 특강의 문제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봤는데요. 잘 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초코파이 특강에 나온 문제들은 요 직전 회차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이 가슴에 깊이 기억을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과 또 더 즐거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뵐 수 있는 시간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 거두시고요. 실기시험도 다산에듀, 다산전기학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